아버지,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아들의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숱한 사건을 해결하고 지금은 대형 보안회사의 사장이 된 제가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절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2년 전 해결했던 충격적인 결혼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재산을 모두 잃고 인생이 망가진 그 사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주범을 놓친 것이 아직도 제 가슴속의 가시로 남아 있었죠. 아버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졌나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의심 많은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늘 위험한 상황을 걱정했던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예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프로그래머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요즘 해킹 사건의 대부분이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간단히 차라도 한잔하면서요. 그래, 그러자.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수사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상견례 전에 미리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풍경 속에서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안고 울던 날.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수첩이 보였습니다. 형사 시절 사용하던 것인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잊지 못할 사건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결혼 사기 사건 주범 도주. 피해액 58억. 피해자 32명.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적어둔 메모. 절대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 것.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제가 사람을 더욱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최 실장, 들어오시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신임 형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파트너입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 보안실장이 되어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사라뇨? 우리 아들의 결혼 상대를 조사해야겠어요. 최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적인 일에 회사 인력을 동원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예외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옛 수사 도구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위장용 안경, 가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녹음기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의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강남역이라. 그곳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잠복 장소 중 하나였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누군가를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는 이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서연, 29세. S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학력도 경력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요.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출력한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인 제이보안의 임원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이보안은 5년 전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가려다 실패한 회사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언젠가는 당신 회사를 무너뜨리고 말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최 실장, 미행 준비해 주세요. 오늘부터 24시간 감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은퇴 형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수사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행복은 지킬 수 있을까요? 강남역 8번 출구 앞, 오전 8시 정각.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외근이 없는 날이면 늘 이 시간에 이 출구로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한 참이었죠.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익힌 첫 번째 수사 원칙. 대상의 일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최 실장, 대상 확인했습니다.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피스로 최 실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100m 뒤편 카페에서 저를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부근의 CCTV를 모두 확보했고 주변 상점 직원들의 동선까지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박서연,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그 여자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한다는 정보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 파텍 필립 노틸러스 골드 모델입니다. 시가 1억이 넘는 시계를 IT 회사 대리가 찼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장님, 제이보안 임원의 딸이라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반경이 너무 컸습니다. IT 회사 직원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와 집 근처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녀는 하루에도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의 호텔 라운지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이 찍은 사진에는 그녀가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제 기억 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2년 전 그 결혼 사기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제 직감은 그가 조직의 일원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3명의 여성들과 함께였죠. 테이블 위에는 루이비통 백이 놓여 있었고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드디어 성공했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지. 그 회사 기술력은 확실한 거야? 레스토랑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가발과 도수 높은 안경,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의 신사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우리 회사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S사의 직원이라면서 왜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2시 그녀는 강남의 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의사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동선이 아니었죠. 최 실장, 저 피부과 원장 신상 조사해보세요. 30분 후 답이 왔습니다. 그 피부과 원장은 제2보안의 전직 이사였습니다. 2년 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개업했다고 하네요. 정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녀는 마지막으로 청담동의 한 주얼리숍에 들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미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순발력이 발동했습니다. 아, 내가 이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근데 너는? 저도 서연이랑 반지 보러 왔어요. 아직 청혼도 안 했는데 서연이가 이 근처 주얼리숍들을 자주 둘러본다고 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지라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미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고급 시계, 수상한 만남들, 제2보안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의 그 눈빛은 제가 형사 시절 마주했던 수많은 사기꾼들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 계산된 듯한 말투. 책상 위에는 과거 결혼 사기 사건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적힌 조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다정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었나 봅니다. 문득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30년간의 수사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나 결혼이 아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제 직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최 실장, 내일은 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제2보안과 이 여자의 관계,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결말이 제 예감대로라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꼭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돌려보던 중이었습니다. 청담동 주얼리숍에서 찍힌 영상 속에서 박서연은 진열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읽어보니 백금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던 걸까요?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면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실장,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세요. 박서연이 진열대 앞에서 전화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어 보이던 그 사랑스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추적해 보셨습니까? 네, 사장님. 발신자는 제2보안 박철규 이사의 비서실이었습니다. 박철규 이사. 제2보안의 실세이자 박서연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이자 5년 전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로 그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좀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회사에 왔다는 건 분명 서연과의 만남 후 절 걱정하며 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곧 들어갈게. 아버지,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다져진 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는 그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2보안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이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사 지원도 했었답니다. 우리 회사에요? 네, 하필 보안 솔루션 개발팀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아드님이 있는 S사에 입사했더군요.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보안이 5년 전 실패한 기술 유출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제 아들을 이용해서 보안팀에 지시를 내려 박서연의 모든 행적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 이력서부터 S사 입사 후의 모든 기록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 실장이 건넨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서연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를 만나는 장면. 그 남자는 바로 2년 전 그 결혼 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습니다.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 실장, 제2보안 주변에 심어둔 정보원은 연락 없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2보안이 이번 주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안건은 최 실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건이 뭡니까? 우리 회사 인수 계획이라고 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수? 우리 회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제2보안보다 몇 배는 더 큰 회사인데. 하지만 곧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그걸 약점으로 삼아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쓴 것으로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최 실장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세상에는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아빠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구나.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직접 그녀를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 실장,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한여름의 햇살이 유난히도 뜨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듯이 한밤중의 강남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앉아 박서연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보안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숱한 잠복 수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수사의 결과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제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서연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입던 단정한 정장 대신 과감한 이브닝 드레스 차림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형사 시절 제가 많이 봐왔던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최첨단 도청 장비가 그녀의 모든 대화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2보안의 인수 계획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들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까지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제2보안의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철규 이사도 있었죠.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두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보안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것도 S사에 입사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분명
프로포즈를 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최 실장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2보안의 내부 문건이 입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 박서연과 우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아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박서연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분명 반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행복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팀이 보내온 자료들이 하나둘씩 태블릿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기업 정보를 빼내왔고 그때마다 완벽하게 범죄의 흔적을 지워왔습니다. 창밖의 비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진실처럼 도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모든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샴페인이 마치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30년 형사 생활의 모든 무게가 실린 것처럼.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록 그 결단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지라도 이것이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서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빗물이 섞인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낡은 수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자신의 동생이 결혼 사기 조직에 걸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할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 벽면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앞에서 무너져버린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58억.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서로의 가족까지 만나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죠.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약혼자가 자기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었죠.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IT 기업 임원이나 핵심 개발자였다. 기술 유출이 주목적이었을 가능성 높음. 레스토랑 안을 바라보니 2년 전 그때가 겹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웃고 있는 박서연의 모습이 그때 그 조직의 리더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타겟, 그리고 같은 목적. 최 실장이 보내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2보안의 비밀 회의록, 박서연의 과거 행적, 그리고 우리 회사 기술 유출 정황. 모든 증거가 2년 전 그 사건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아버지와는 다른 형사로서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저를 처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어가지 마라.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이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주머니 속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박서연과 검은 양복의 남자가 만나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2년 전 도주한 결혼사기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박서연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스러운 예비 며느리가 아닌 차가운 사기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비상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쫓으려는 제 발걸음을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부 거짓이었나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렸습니다. 대답 대신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제2보안의 회의록, 기술 유출 계획, 그리고 박서연의 실체가 담긴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서울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박서연은 이미 헬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2년 전 제 앞에서 사라졌던 그 조직의 리더처럼. 옥상에서 울리는 헬기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울렸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재킷 자락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런 추격은 수없이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서연은 이미 헬기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그 미소가 2년 전 그 사건의 주범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건넨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화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2보안의 비밀 회의록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기 안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렸고 박서연이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넌 이만큼이면 충분히 해냈어. 남자의 말이 간신히 들렸습니다. 박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미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박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2보안 박철규 이사의 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넌 태어날 때부터 이걸 위해 준비된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검은 양복의 남자가 박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민준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숱한 거짓말을 들어온 제가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넌 내 딸이야. 이게 내 운명이라고. 남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설마 2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을 잇기도 전에 남자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제 왼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남자의 몸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쓰러진 남자의 주머니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빗물이 총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울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사기꾼이 되어야 했던 저와 아들이 남자를 제압하는 사이 옥상으로 최 실장이 이끄는 특수팀이 진입했습니다. 드디어 2년 전 사건의 주범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박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저보다 더 큰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끝자락에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마치 이 긴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듯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박서연은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규 이사는 그녀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결혼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강태우의 지시로 고아원에서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완벽한 사기꾼을 만들기 위해. 조사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연기 훈련, 심리학 교육, 해외 유학을 통한 언어 습득까지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키워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정교한 부품을 만들어내듯이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무거운 공기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대변하듯이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서연이 건넨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 처음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위한 메모였다가 점차 진정한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한 고백들. 최 실장이 가져온 제2보안의 내부 문건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핵심 기술을 빼내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그녀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에게 보낸 보고서의 톤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정보 전달이
자꾸 지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실의 녹화본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그녀가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난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그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심,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노숙인을 도와주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순수한 눈빛. 그것들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력계 형사 시절 마주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기꾼들의 완벽한 연기와 거짓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30년간 거짓을 가려내온 제 직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조사가 끝나갈 무렵 박서연의 손에서 한 장의 사직서가 나왔습니다. S사를 떠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 둘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형사로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책상 위에는 아직도 2년 전 사건의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제 사건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2보안과의 인수합병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 인수가 아닌 서로의 강점을 살린 동등한 통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강태우에게 중형이 선고되었고 박철규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기꾼의 모습이 아닌 앳되고 수줍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문득 30년 전 처음 형사배지를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다짐, 정의를 위해 살겠다는 그 결심이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서연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가을 하늘이 유난히 청명해 보였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마주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수사이자 가장 특별했던 사건.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형사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건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서랍 깊숙이 넣으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 형사가 되었을 때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늘 승리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의가 용서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남산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의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하늘은 높고 청명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